예, 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산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다산을 아는 사람도 없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에 갔더니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애가 올라왔어요. 물론 아빠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애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 보고 일부러 내 툇마루에 앉아서 그랬어요. 너 다산 아니? 했더니 예 알아요 하니까 다산 누구니? 했더니 실학자요. 그러대요. 그 실학이 뭔지 아니 하니까 애가 무무무무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 다산 그러면 실학자 대부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이상 잘 모르신다기보다는 조금 뭐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겠죠. 자, 다산 초상화들입니다. 다르죠. 다른 시기에 그렸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각각 다른 분들이 그렸는데 요게 1974년도 장우성 화백, 이순신 표준 영정 그린 그분이 그린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의 표준 영정인데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초상화를 보고 그렸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추청해서 그린 거겠죠. 요건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뭐 문헌이라든지 기록에 볼 때 또 다산의 이미지상 볼 때 아무래도 좀 다르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인가 그때 김우석 교수가 그린 겁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이게 다산 초상화의 진본이다 그러면서 발굴이 됐습니다. 뭐 다산 정약용 초상까지 돼 있고 요 보면 실학자 뭐 또 나오는데 실사구시 뭐 그렇게 나오고 하죠. 인데 이게 진짜 초상화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만히 보면요. 요게 젊은 관직 시기. 요때가 아마 유배 시기. 요때는 아예 물러나고 나서 시기. 딱 고래 보이죠. 얼굴 표정들이. 또 연세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정인보 그럽니다. 다산 선생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근세 사상의 연구요. 조선 혼의 밝음과 가려움 내지 조선 성쇠 존망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다산 선생이 조선시대 각 분야 학문에 관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학적인 분야까지 모든 걸 집대성한 분이다. 다산 제대로 알면 조선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정말 우리 역사상 몇 손 꼽을 수 있는 천재요. 또 박학다시 그러죠. 정말 그런 분입니다. 예, 정약용의 직계 6대손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 정예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이 정예인 얼굴하고 닮은 데가 요분 같죠. 오히려. 그래서 요게 좀 더 어울리긴 합니다.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물론 요거는 언제냐면요. 실제 예, 여기 나오지만은 탄생 250주년 2012년도에 다산 정약용에 대한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랬습니다. 문신, 실학자, 시인,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법학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겁니다. 뽑은 건데 물론 옛날에 학문은 융합되었기 때문에 특정 한 분야만 전공보다도 원래 많은 분야를 했지만은 이분은 각 분야별로 정상에 오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그냥 좀 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실학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했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단한 심지어는 의학계통에서는 뭐 당연히 왕궁에서 최고가 의잖아요. 임금을 돌보는 의. 의가 다룰 수 없었던 것을 정약용을 특별히 모셔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배 갔다 온 노인이 다 됐을 때 일부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배 이후부터는 정약용의 반대파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의도 못 다루는 병을 저 사람한테 부탁하자. 그 정도로 대단한 분. 법학자 당연합니다. 뭐 책도 뭐 허문심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분이 어떤 재판도 재판이지만은 형사 사건을 풀어해 나가는 수사해 나가는 것도 아주 과학적입니다. 요걸 정약용 선생을 모방해서 만든 영화가 조선 명탐정 시리즈 1, 2, 3탄 있죠. 뭐 각시 투 꽃의 비밀머리 있죠. 그거 살짝 컨셉을 좀 따온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22살에 속과시험 생원시 합격. 물론 이것도 유학입니다. 생원시, 초시, 뭐 별별 진사시 많이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균관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28에 대과,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대과되기는 일단 소과, 진사과 되고 나서 성균관, 오늘날 성균관은 성균관 대학생 간데 성균관 대학 올라가는 그 입구 오른쪽에 있는 거기인데요. 거기가 요즘으로 치면 국가 공무원들 인재개발원 중에서도 아마 대학원급 연구소 뭐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냥 단순한 학생 이상의 대우도 받은 게 정조가 종종 성균관 학생들과 학문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성균관에 있을 때 이미 바로 정약용은 정조와 아주 가까이 지낸 정조가 아주 총애했던 그런 학생이자 바로 곧 예비 관료,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가는 28. 회령 직작 시작으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아시죠? 3사, 조선 3사. 왕도 함부로 못했고, 왕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비판했던 조선 3사, 요직 다 거쳤습니다. 경기도 암행어사, 병조 참의, 황해도 곡산부사, 부성지, 뭐 동부성지, 우부성지 다 하고 또 형조 참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났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한번 목차를 잡아봤는데요. 정약용 일생 일대기를 4시기로 나누었어. 또 관직 생활할 때, 유배 생활할 때, 그리고 사상과 저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일대기도 되지만 이 일대기 중에서도 4시기로 나누면 크게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가계도 실제 일생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가계도 8대 옥당의 명문가 있는데 옥당을 바로 홍문관을 말합니다. 홍문관 관리를 8대 연속으로 배출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시대 여러 관직 중에서 홍문관을 가장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 정말 학자다운 그런 집안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학자다운 게 안 보이고 순교, 노비, 순교, 유배, 순교, 유배, 수배.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 집안, 바로 천주교 집안으로서 쑥대밭된 집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버지죠.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인데, 물론 정약용 두 번째 부인, 예,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첫 번째 누나의 남편, 그래, 자영이죠. 이승훈,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첫 영세 받은 분입니다. 이 양반이 중국서 가톨릭을 배워와서 집안이 먼저 퍼뜨린 겁니다. 전체 보면 순교당할 정도니까 그냥 대충 신도가 아니죠. 정말 아주 열심인, 그야말로 정말 종교심이 강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약전과 정약용 두 분은 한때 심취했지만은 이거는 우리 유학 정신과 다르다. 특히 제사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 아니다. 그래서 순교 대신에 유배 정도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약전, 이분은 강진에 갔고 정약전, 형은 흑산도. 이 정약전 이분은 흑산도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건물 흑자, 그런 흑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산도, 자산어보. 곧 영화로 나온다 그러죠. 정약전, 이분이 직접 체험한 걸 쓴 겁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성장기. 유년 시절에서 28세 문과에 합격하던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던 시기인데 요 그림은 뭐냐면요. 정약용과 이서구도 실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자기 집에도 좀 그 당시에 잘 살았으니까 책이 많았지만은 외가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윤두서 집안입니다. 윤두서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외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책을 소에 짊어지게 해서 온 겁니다. 그걸 이서구가 봤는데 열흘 후에 또 이 언덕에서 보니까 소 옆에 있고 책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지난번도 책을 정말 한 짐 소에 싣고 왔는데 그거 다 읽고 벌써 또 빌려오느냐 하니까 예, 다 읽었습니다. 그래? 해서 이서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줄줄줄 외운다 그러죠. 그 정도로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 당시 천재가 아니고 우리 역사상 몇 손 꼽는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균관, 말씀드렸죠. 성균관대학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성균관인데, 이건 대성전은 특히 성균관에서 항상 이제 성균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이 항상 공자를 모셨죠. 공자 모시는 사당, 그게 대성전인데, 요 컨셉을 갖고 또 만든
한때 드라마 유명했던 게 바로 성균관 스캔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정약용 컨셉으로 만든 게 좀 나오고 하죠. 요게 이제 유년 요때까지는 어떤 벼슬 전 그랬죠. 말씀드렸죠. 성균관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예비 관료들 그래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대과 안 되면 제대로 된 벼슬을 못 합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과가 많이 되고 하죠. 관직 시기 28세부터 문과 급제하던 때 그 대과입니다. 38세 형조 참의로 벼슬 사직할 때까지 그때 벼슬 시기. 벼슬 시기는 또 나중에 다시 또 관직 생활의 중요한 사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의미있게 볼 만한 내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문과 합격을 감회를 읊은 시이다. 문과 합격, 대과 합격 방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쓴 시입니다. 앞으로 내가 벼슬길에 나갔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 둔하고 졸렬의 임무 수행 어렵겠지만 뭐와 뭐로 정성 바치기를 원합니다. 벼슬길에 나서면서 하늘에 서운한 겁니다. 뭐겠습니까? 노력, 충성, 수신, 충성, 공정, 청렴, 책임, 청렴 다 좋은 말이죠. 바로 3번입니다. 공념. 어쩌보면 공직자, 지금도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 공정과 청렴이죠. 다산정령 실제 평생 이런 마음으로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에 물러나고 나서 목민심서 쓰고 할 때도 이게 대주제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좀 문제처럼 만들었는데요. 정말 괜찮은 내용이죠. 바로 둔졸란 충사. 둔하고 졸렬의 임무수행 어렵겠지만 공념, 원효성. 바로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 바치기 원합니다. 유백입니다. 40세에서 57세까지 유백이로서 경서연구와 경시학 저술하는 시기. 이게 강진이 유배 갔을 때 살았던 주막입니다. 그 강진 읍내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했던 게 아니고 주막에 좀 있다가 다시 또 옆에 조금 떨어진 산 쪽에 강진 초당으로 가죠. 다산 초당으로 갔죠.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배 중에 두 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제야말로 공부할 때가 되었다. 가문이 망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처지가 된 것 아니겠느냐. 정말 고난을 극복한 그런 거죠. 어찌보면 다산이 관리로서 정조에 총애받았지만은 정조에 총애받는 아주 명관리였다면 역사에 그렇게 이름을 못 남겼을 겁니다. 오히려 다산 초당에 유배당해서 쓴 책들 때문에 지금도 다산이죠. 그래 볼 때 인생에서 우리가 꼭 고난의 시기가 정말 고난만 다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제가 주로 철학을 하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제자 중에서 사주 명리하는 제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사주 명리 뭐 관상 풍수 이런 거 봐줄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라. 아, 이러니까 좋은 사주다. 이러니까 참 좋은 운수다. 이러니까 나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가 나쁘다, 좋다고 단정하지 않는 게 동양이다. 동양학이다. 음이 있을 때 음만 있고 양이 있을 때 양만 있는 것 그거 아니다. 음이 있을 때 양이 그 속에 싹 트고 있고 양이 있을 때 그 속에 음이 싹 트고 있다. 서양처럼 딱 이분법으로 나눠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공자 역시 벼슬로 잘 나갈 때 있었다. 외교를 통해서 단판 외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힘 하나 무력 한 번 안 쓰고도 땅도 차지할 그런 뛰어난 능력 발휘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뭐 최고의 재상에 가까운 그런 대사고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럴 때 공자의 사주가 최고 사주냐. 그 이후에 13년 동안 중국 천하 정말 집 나가 우리 쓰는 말로 개고생하면서 오히려 공자 인해 정치를 설파하고 다녔던 그 시기가 정말 사주로 나쁜 시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자가 벼슬길로 잘 나갈 때 그런 공자에서 끝났다면 역사에 그렇게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유천하면서 생고생, 개고생해가면서 속시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시기지만은 그때 공자가 오늘날도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 큰 계기다. 마찬가지로 다산 벼슬자리 잘하면서 정조에 총애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강진에 있으면서 유배 생활 속에서 학문하고 책을 쓰고 제자 키울 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산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돌아볼 때 정말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다. 보통 사람들이 힘든다 그러면 경제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 때 그 속에 정말 내 속에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걸 다산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다산거래죠. 누가 봐도 조금 전에 제가 가계도 설명할 때 한 것처럼 쑥대밭 될 정도로 집안이 망했는데 다산은 오히려 그걸 자식 교육하면서 그럽니다. 오히려 잘 됐다. 망했으니까 벼슬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여생기, 해배, 유배에서 풀려나고 나서 세상 떠난 뒤 75세까지 고향에서 수많은 저서 정리하고 삶을 마무리하던 시기, 유배 가서 썼던 책들 다시 한 번 더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자, 여기가 실제 다산생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시죠? 양술입니다. 양술이란 말 자체가 두 물이 만난다. 남한강, 북한강 두 물이 만나는 머리 양술입니다. 요 옆에 양수리 공원이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양수리 공원만 속이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대부분 안 오고 지나가는데 양수리 공원 간 김에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습니다. 실제 생각, 물론 대홍수 났을 때 좀 집이 무너졌다가 다시 복원시키고 했지만은 요게 생가고 옆에 동상이고 요 언덕 여기에 묘소가 있습니다. 다산생의 묘소도 있고 묘소에 뭐 참배도 잠시 하시고 그러면서 다산을 한번 느껴보는 정말 이 자체만 해도 풍광도 멋있고 하지만은 요 옆에 또 이제 실학 박물관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다산뿐만 아니라 실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료들 그런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볼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산 묘소 말씀드렸죠. 바로 생가 바로 위에 언덕에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예, 참 재미난 건데요. 정조와 만난 세월이 18년. 성균관에 있을 때부터 만난다 그랬죠. 성균관에 있을 때부터 정조 딱 승하할 때까지 벼슬을 계속했습니다. 정조 승하자마자 다산은 바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그 정조 만난 세월이 18년.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 퇴직했다가 1년 만에 바로 또 유배 갑니다. 유배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18년입니다. 유배에서 해배되어서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술이 그 생가에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또 18년입니다. 목민심서 완성한 해가 유배, 강진유배 마지막에 1818년, 18년, 순조 18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렇죠.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18년이 쭉 나오는데 다산 초당의 제자들도 또 하필 18명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우연인지 어찌 보면 또 하늘의 장난인지 싶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는 그 이제 전체적인 다산의 생애를 한번 쭉 훑어봤다면 요거는 좀 더 관직 생활에 대해서 배달이 이미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벼슬 첫 해입니다. 벼슬 첫 해에 한강에 배달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배달이 만들 필요 없죠. 한강교만 해도 뭐 쫙 여러 개 있죠. 옛날에는 뭐 제1 한강교, 제2 한강교, 제3 한강교 그러다가 이제는 뭐 명칭이 다 있잖아요. 마포대교, 뭐 한남대교 쭉 있는데 그때 이 배다리가 왜 나왔냐면 정조 아시죠?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왜 죽은지는 또 뭐 엿길로 세지만은 아직도 역사가 정확히 뚜렷이는 못 밝혀지죠. 근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좀 통설로 인정하는 쪽은 사도세자가 영모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영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 죽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 죽었는데 그래 당연히 사도세자를 죽이자 했던 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 세손 때부터 박해가 심했습니다. 재임금되고 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막 한사코 말렸는데 그래도 영조가 정말 총애했죠.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죠. 다산도 우리 역사에 몇 손 꼽는 천재지만은 정조 역시 몇 손 꼽는 천재입니다. 심지어 보통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는 임금들이 이제 같이 대신들과 학문을 논하는 게 있습니다. 정사 말고 학문을 논하는 자리를 꼭 한 달에 몇 번씩 하지요. 거기서 일반 학자들도 다룰 수 없을 정도 뛰어넘는 정조의 실력이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세종, 정조 정말 명군주면서 학자의 수준 넘어설 정도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정조가 어쨌든 사도세자에서 영조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조를 임금으로 앉춘 게 영조가 죽기 전에 늙어서는 치매가 좀 있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는 건 알고 임금 자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파들은 두려워하죠. 드디어 저 양반이 임금이 됐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하필 정조가 임금 되자마자 첫 일성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완전 뭐 반대파 쪽에서는 이제 간이 덜컹했겠죠. 근데 정말 정조가 대단한 거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정말 뭐 묘소까지도 돌보지 제대로 안 돌본 것을 지금은 이제 수원 화성에 묘소를 아주 잘 쓰고 이정했습니다. 이장했는데 지금처럼 화성 성 만들기 전에 이장부터 묘소부터 먼저 이장했어요. 풍수가들이 볼 때 그 자리가 아주 명당이라 그럽니다. 아주 명당이라 그러는데 효과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조 후손들이 뭐 잘 됐다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명당이라는데 그래서 정조가 효성 깊은 정조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참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다르지요. 오늘날이야 뭐 수원가 뭐 차 몰고 가면 뭐 대통령 뭐 리무진 몰고 가면 뭐 쉽게 가지요. 근데 그때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임금 혼자 딸랑도 아니고 딸린 넷이 너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수백 명이 따라갑니다. 그 임금 행착기는 길게 오늘날로 치면 뭐 2, 3km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 수행원들이 배 타고 1명, 2명, 배 하나에 뭐 10명, 20명씩 싣고 나르고 감당을 못 하지요. 그걸 배를 이렇게 쫙 놓고 그 위에 널판 쫙 깔고 그 위에 황토, 잔디 깔고 길처럼 만든 겁니다. 그걸 다산이 해낸 겁니다. 물론 이거 다산이 처음 만든 건 아닌데 영조 때 이미 이 배다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영조가 임진강을 넘어갈 때 한 배다리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배다리는 너무 비용이 많아서 감당을 못 냈는 거 이때 정조가 지시를 하면서 다산 벼슬의 첫 해인데 샤파는 그때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영조 임금의 행차는 그야말로 나라 국가 중대사거든요. 영의정부터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뭐 어떤 큰 행사에 본부장 뭐 이런 역할 다 한 겁니다. 뭐 장례 위원장 뭐 그러듯이 행차 위원장은 영의정부터 했는데 막상 배다리 설계는 다산한테 맡긴 이유가 말씀드렸죠. 다산이 성균관에 있을 때 정조와 종종 토론하고 할 때 워낙 똑똑하니까 맡겨보는데 대박을 친 겁니다. 아주 영조 때 만든 것보다도 더 실용적이면서도 비용도 아주 싼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유학자들이 책만 보고 공자활, 명자활이 아니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만들 줄 알고 실천하고 그래서 실학자지요. 정약용이 이 배다리 만들면서 지은 시입니다. 과주교. 해마다 정월이 오면 임금님 수레가 화성으로 거동하시네. 가을 지나자 배를 모아 들여서 눈 내리기 전에 배다리를 이루었노라. 새 날개 펼치듯 붉은 난간 두 줄로 뻗고 고기 비늘처럼 흰 널판자 가로로 깔렸네. 선창가 저 바위는 구르지 않으리니 천전토록 임금님의 마음을 알리라. 물론 나름대로 가미를 실어 남겼지만 요 시 속에서도 배다리 어떤 구조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있겠는데 더한 거는 정조 때 이걸 그대로 화성의궤 그러면서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이 화성 지을 때 그림도 다 그려놓고 다 했죠. 그 유명한 의궤, 그게 프랑스 군들이 쳐들어왔다가 훔쳐간 겁니다. 그게 오늘날 프랑스 박물관에 있죠. 바로 의궤. 물론 한국에도 다행히 그 본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박물관에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있는데 우리 있는 거는 흑백이고 프랑스 박물관은 칼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프랑스가 도둑질에 갔으니까 달라. 안 줍니다. 도둑질에 간 거 뻔한데도 안 주는 이유가 그거 주기 시작하면 프랑스 박물관에 3분의 1을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 나라에 다 도둑질에 왔으니까 나폴레옹이 곳곳에서 도둑질하고 했으니까 안 돌려준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와이스 김영삼 대통령 때 지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속전철 KTX 저거 만들 때 일본, 프랑스 또 한 나라가 독일인 어디 있었죠. 서로 입찰 경쟁했던 겁니다. 그때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우리 KTX에 접목하자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당시 미테랑인가 그 수상하고 단판 지으면서 이게 달라. 또 와이스가 그런 건 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완전 그런 무대뽀 정신 달라. 그래서 수상이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결정 난 이후에
박물관 사서한 사람이 땡깡을 부른 겁니다. 절대 못 준다. 뭐 내 목이 잘려도 못 준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받아오지는 못하고 빌려와 있습니다. 우리 건데 도둑질해가지고 영구 임대 그런 걸로 빌려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세히 그림이 나와요. 또 화성, 좀 이따가 설명드린 화성 그림에도 아주 상세히 그림도 나오면서 정말 화성의계는 국보급인 게 그림도 상세하고 정교하지만 요 확대하면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거는 화성을 지을 때 노비들 하루 일당 싹까지 다 계산해 놨습니다. 뭐 돌시한테는 옷감으로 얼마, 또 쌀로 얼마 이런 게 다 기록된 정말 보배 같은 우리 조선의 기록 문화의 최고봉 그 중에 하나 이 배달의 그림입니다. 화성, 예, 순화성, 정조 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거죠. 화성을 왜 건설했나? 군사적 목적이자 어떤 상업적 목적 함께 갖춘 겁니다. 함께 갖춘 건데 참 가서 지금 이 그림은 전체 중에서 아름다운 요 부분만 딱 했는데 제가 정말 대단하게 본 거는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거 여기서 문이 이래 있다면 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또 요런 문이 또 있는 겁니다. 요게 문에 딱 들어가면 저거한테 바로 뚫리는 게 아닙니다. 문으로 보통 막 그러죠. 역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무로 된 거 거기다 막 큰 나무로 막 쿵쿵 박아서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요 안에 딱 둥근 요 안에 포위가 돼버립니다. 집중적으로 쏘고 여기서도 쏘고 그래 되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아주 정말 의미 있고 또 주로 이렇게 밑에는 돌이지만 위에는 그 흙으로 된 벽돌을 구워서 만든 성이죠.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등록 정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 정약용 거중기 농로할차 등을 이용해서 임금이 정한 10년 공기를 단축하여 2년 9개월 만에 성의 축조를 완성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빨랐다가 아니고 이 속의 의미 대단합니다. 물론 정약용이 수원 화성 전체 공사감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정약용이 그 수원성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걸 이제 장계라기보다 어떤 이제 논문처럼 그리고 임금의 명령으로 보고서처럼 올렸죠. 그것도 올리면서 거중기 농로, 오늘날 치면 기중기, 뭐 돌 같은 거 들고 하는 거 그런 거 설계도 같은 거 같이 올리고 했습니다. 올리고 했는데 정조가 10년 잡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라진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연히 이 성을 신도시입니다. 성 하나 지었다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건설입니다. 요즘도 신도시 건설하면 정당별로 막 심하게 싸우고 뭐 부동산 투기 막 심하게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이 당시 당연히 반대파 극심히 반대했습니다. 아주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이걸 또 뭘 하냐. 국민들 세금으로 갑자기 거둔 게 아니고 주 돈이 내탕금 그래서 왕궁 임금이 쓰는 비자금이라 할 수 없는 요즘으로 치면 비자금처럼 보이지만은 공식적인 임금 자금 그걸로 씁니다. 그걸로 쓰는데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돈 안 주면 밑에 사람 안 따르니까 일 안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여기 쏟아부으면 정조 내탕금 다 떨어집니다. 정말 어찌 보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걸 2년 9개월 만에 해치웠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야말로 그 단순히 기간만 단축시킨 게 아니고 반대파의 반론 또 일반 국민들의 나쁠 수 있는 여론 다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창의적 기술 관료. 조선의 관료 그러면 의뢰 그냥 공자를 명자를 하면 책만 보고 앉아서 토론만 하는 탁상공론 그런 식이면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학자죠. 목민심서 저술 뭐 정약용이 가장 대표적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저술에 영향을 준 관직 예 아명가사도 했습니다. 물론 뭐 보름간 또 곡산부사도 했습니다. 1년 반.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네. 얼마 기간도 뭐 실제 지방 관리 얼마도 안 하고 순전히 중앙에만 있으면서 목민심서는 그냥 머리서 짜는 거 아니냐 싶지만은 다산 선생 아버지가 오랫동안 여러 고을에 뭐 부사, 목사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목민관 생활을 본 겁니다. 그거에 직접 또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암행어사. 자, 또 잠시 머리 식히는 거 보시죠. 암행어사 마패 속에 말의 수, 요거 나타내는 의미. 1. 암행어사가 업무 수행할 기간. 2. 암행어사가 업무 수행해야 할 고래 수. 3. 암행어사가 업무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역졸의 수. 4. 암행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서 징발할 수 있는 말의 수. 몇 번째로 보입니까? 물론 뭐 말 3마리. 답 4번인데 그럼 암행어사가 말 3마리 딱 징발할 수 있나? 예, 3마리.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거는요. 암행어사의 대표적 상징이 마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위 관리들이 지방 나들이 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마패입니다. 암행어사만 마패 쓴 게 아니고요. 요즘처럼 뭐 지하철역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큰 물론 그것도 이제 지방 연결 도로의 중요한 어떤 이제 지나가는 길 거기에 관에서 관리하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과 또 역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동원하는 거죠. 하는데 공식적으로 임금은 10마패, 말 10마리까지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 가서 이거 암행어사 마패 보면서 말 10파리 달라. 그건 아니겠고요. 밑에 이제 내시들이 그거 딱 보여주면 말 10파리, 10필 딱 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그거죠. 그게 뭐라고? 요즘으로 치면 관용차. 예, 관용차 임대하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정승급은 말 7필까지. 암행어사는 2마리에서 5마리.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유물에서는 5마패는 아직 발굴이 안 됐다 그래요. 3마패 이하만 있고 5마패 이상은 마패가 다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데 어쨌든 마패, 암행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서 징발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나타내는데 말 3마리 이거 달랑 뭐 하느냐 고려 보시는 게 우리가 암행어사 그러면 춘향전에 이토록이 생각하지요. 말 3마리 그거 뭐 하느냐 수십 명의 막 역졸들 데리고 와 암행어사 축도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 역졸 데리고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요즘 도청, 시청 갈 때, 감사원에 갈 때 수십 명의 군사 몰고 경찰 몰고 안 가지요. 그냥 감사원 직원 몇치가 가서 감사 다 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때 필요한 말, 그겁니다. 우리가 춘향전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암행어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마패는 암행어사의 주 상징이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도 필요하고 진짜 암행어사 신분은 임금이 준 교지죠. 임금이 준 한마디로 업무 명령서 이게 실제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척이라고 있습니다. 자가 있는데 암행어사가 지방에 가서 지방 관리들이 그 당시 주로 아전들이 나쁜 짓 하는 부정부패한 게 세금 거둘 때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로 쌀로 받으니까 말 요걸 많이 속여요. 그걸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측량하는 여기에 오히려 더 중요한 암행어사의 상징입니다. 마패는 말씀드렸죠. 꼭 암행어사 아니라도 지방 출장 가는 고위 관리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암행어사. 실제 암행어사로 나가서 직접 겪은 것을 시로 쓴 겁니다. 시냇가 허물어진 집 뚝배기처럼 누웠는데 겨울 바람에 영 거쳐 석가래만 들쭉날쭉 묵은 재에 눈 덮여 아궁이는 썰렁하고 어리미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비쳐든다. 집안에 있는 물건 몹시도 쓸쓸하니 모두 팔아도 7, 8푼이 안 되겠네. 개꼬리 같은 조이삭 3줄기 걸려있고 닭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꿰미 놓여있다. 깨진 항아리 뚫려 새는 곳 헝겊으로 발라맞고 떨어져 나간 시렁대는 새끼줄로 얽어맸다. 노수저는 지난번에 이장에게 빼앗기고 무쇠소천 엊그제 옆집 부자가 앗아갔다. 암행어사로 어떤 시골집에 가서 시골집 방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구간 같은 헛간에 자면서 직접 느낀 걸 쓴 겁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감동한 거는 우리가 사극 보면서 그 당시 민중들의 백성들의 삶이 어느 게 진짜일까? 저쪽 과장된 거 아닌가? 어찌 볼 때는 지금보다 나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써보지 어찌 볼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것 같다 싶은데 정장용에선 시보고 참 실감납니다. 얼마나 관리들한테 또 권력자들한테 수탈당했는지 남은 거 하나 없고
그다음 아궁이 썰렁하고 고작 그냥 뭐 단지에 쌀독에 쌀도 몇 톨 없고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 닭 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깨미, 이게 그 당시 힘든 일반 민중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나중에 이래서 안 되겠다, 목민심서 쓰는데 영향을 줬겠죠. 또 암행어사로 갔을 때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관찰사 서영보 비행을 보고 있는데요. 관찰사는 암행어사가 직접 손댈 수 없습니다. 보통 뭐 부사 이하급은 직접 암행어사가 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는데, 관찰사는 직업으로 치면 도지사급이라서 장관급이죠. 직접 손못 대고 비행을 임금한테 보고합니다. 그 당시 서영보 경기관찰사, 정조도 총회했던 사람입니다. 정조가 다산만 총회한 게 아니고 서영보 총회했습니다. 이 양반 비행을 눈 감아 줄 수도 있었지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징계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방송에 나갔던 그림입니다. 서영보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정조를 괴롭혔다. 비행을 보고했지만은 나중에 정조 죽고 나서 영조 정조 죽고 나서 순조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 양반 서영보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승진하는데 그때마다 정약용 태클합니다. 실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정약용이 유배 가게 된 거, 유배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뒤에 나옵니다. 또 경기 곡산부사로도 가는데, 그 부사로도 노상 중앙에 있었고 정조가 총에서 가까이 뒀는데, 심지어 비서 그러면 그렇죠, 뭐 승지 그러면 바로 가까이 총에는 참모입니다. 근데 왜 지방을 보냈나 하면 천주교 문제로 온 집안이 그 모양 됐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물론 이미 그때 약전과 약용 두 형제는 천주교 절교선에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반대파들이 워낙 떠드니까, 그래도 한때 저 양반들 천주교쟁이 아니냐. 그래서 정조가 좀 시끄러운 걸 잠재우려고 지방에 보냈던 게 곡산부사입니다. 그래 보냈는데 그게 다죠. 끝나는 겁니다. 징계받은 겁니다. 근데 정조 죽고 나서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순조는 거의 허수아비였고, 그 당시 누굽니까? 대리청정 했죠. 그 양반이 대리청정 하면서 그때 세력이 이제 노론식으로 세력으로 바뀝니다. 그때 다시 재판 또 하는 겁니다. 정약용, 정작종 불러서. 근데 그 재판관들이 대부분 다가 정약용 무죄라고 봤습니다. 무죄라고 볼 수 있던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자기 형이 약전했지만 그 밑에 형이 또 있었죠. 그거는 이제 아주 독실한 신자라서 정약종, 그거는 뭐 아주 순교당했는데, 양반은 죽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떳하게 죽었습니다. 이 정약종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보낸 글이 나왔어요. 거기 뭐라 나왔냐면, 우리 약전 형님과 약용 동생은 한테 이 내용을 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한때 천주교 신자지만 천주교가 절교한 조정의 관리고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하는 활동 알게 되면 우리 고발할지도 모른다, 형제가 아니라도 절대 이 두 형제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정적 증거죠. 그래서 다른 재판관들이 진짜 확실히 절교 선언했네. 실제 절교서는 상소문까지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진짜 맞네. 누가 봐도 그냥 겉으로만 절교서라는 척이 아니고 정약종까지도 그렇게 볼 정도로 완전히 천주교가 단절됐구나, 증거가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도 정약종은 죄가 없는 거 맞다 된 겁니다. 됐는데 서영보가 재판장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당시에 천주교 발을 붙여서 나 세상을 시끄럽게 한 그 죄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 사형은 아니라도 유배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배 간 겁니다. 유배 바로 강진 간 게 아니고 지금 장기, 포항 옆에 있는 장기로 갔다가 강진으로 갔습니다. 유배 갔는데 유배 가 있는 동안에 또 몇 년 지나서 조정에 다시 또 여론이 바뀌면서 정령같이 똑똑한 사람 다시 불러 써야 된다. 그 정순왕도 부르자 했습니다. 그때 서영보가 또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풀려날 뻔하다 못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년 다 채우고 남양주, 양수리 그랬죠. 생가에서 이제 여생 보낼 때 저런 분 그냥 썩히면 안 된다. 물론 그때에 의 대신해서 임금 치료도 돕고 했다 그랬죠. 그런 게 다시 이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예 조정에 불러서 다시 쓰자. 그랬을 때 또 서영보가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태클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 했지만 그만큼 정약용은 공정과 청렴 이걸 지킨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한테 잘 보였다면 정약용 정조 죽어도 영조 이 양반 앞길은 탄탄대로였겠죠. 근데 비행은 비행이다. 임금한테 딱 보고를 한 겁니다. 명제판관 정약용.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유배 가기 전에 이제 실제 벼슬 있을 때 곡산부사 갈 때 그때 얘기입니다. 곡산부사 간 얘기도 말씀드렸죠. 정조 있을 때 천주교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잠시 지방에 나가라 해서 곡산부사 가게 됐는데 곡산부사 가려고 할 때 그 전에 곡산에 정약용의 전임자가 사건을 저질렀어요. 군포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던 바람에 그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계심이라는 사람과 1000여 명이 같이 군청에 가서 항의한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 그랬더니 주동자로 이계심을 몽둥이로 때려라 이래 됐습니다. 그랬더니 1000여 명이 우리가 대신 받겠다면 막 둘러싼 겁니다. 그래 둘러싸니까 군졸들이 나서서 막 전부 막 족치고 때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서 한마디로 요용을 치면 현상범이 된 겁니다. 이계심이. 그런 상태인데 정약용이 곡산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던 사람이 발령 나면 인사로 다닙니다. 뭐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자기 당파의 어른들만 인사로 다니죠. 그때 인사로 다닐 때 영의정부터 여러 사람들이 곡산에 그런 난리가 났다는데 가자마자 주동자부터 사형시켜라. 그런 소리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는데 곡산 땅 이제 부임 행차 중 한데 곡산 땅에 들어서자마자 현상범 이계심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부임하는 행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편지를 올립니다. 옆에 있는 군조들은 저놈이다 잡아라 그러겠죠. 정약용이 읽어봤더니 왜 난리 일으켰고 왜 데모했는지 그걸 보고 다시 들어와라. 곡산부 안에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을 얻을 수 있을전정 너와 같은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조정에서도 가자마자 사형부터 시켜라 했는 사람인데 정약용이 들어보니까 그건 부당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당당한 저항이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대신해서 했다는 것은 천금의 상을 줄지는 못할 망정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석방. 오, 대단하네. 참 괜찮네. 그거 아닙니다. 요즘과 다른 그 당시 조선시대 최고의 죄는 모반죄, 임금을 갈아치우자는 역모. 그 다음에 큰 죄가 나라를 뒤집자는 것 다음으로 지방의 반란이죠. 지방 반란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데모할 만했다. 무죄 석방. 오히려 칭찬까지 하면서. 요즘이 아니고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소신 있는 재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퀴즈처럼 된 거 정약용 벼슬길에 나서면서 공정과 청렴으로 한 몸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걸 실천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조 딱 죽자마자 벼슬 다 그만두고 바로 남양주 본가로 갔습니다. 그 본가 사랑채 여유당입니다. 여유당인데 이 여유당이란 뜻이 뭐냐면요. 그냥 한자 사전 찾아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인데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겁니다. 도덕경에 나오는데 머뭇거림이여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주저함이여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그러니까 여유당이란 말은 머뭇거리고 주저한다. 신중히 처신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 도덕경 15장에서 여해로 안 돼 있고 예해, 여라고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왕필본도 그렇고 백서본도 그렇고 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또는 여라고도 했다. 근데 이제 아마 다산 선생이 본 책에서 그런지 여로 주로 쓰면서 여유당인데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거꾸로 여유 대신 여자 대신에 원래는 도덕경에 예자를 주로 썼다 그랬죠. 예를 보면 쉽습니다. 예유하면 모르겠는데 유예, 집행유예, 유예 뭔지 아시겠죠? 죄는 있지만은 집행하지 않고 좀 미뤄둔다.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뭔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벌써 내 세상 바뀌었으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모든 걸 근신하면서 조심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호입니다. 자신의 호를 붙였는데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강진 보내버렸죠.